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변호사이자 교수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동일 신부님의 라틴어 수업 골랐습니다. 사실 2019년을 맞아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다 목록을 적어두고 1월 달에는 무슨 책을 읽을까 책 주문도 하고 보이스 플러스에는 이런 책을 소개해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요. 오늘 이 책이 너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들고 보니 마침 제가 작년 2018년 1월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리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래도 오늘의 책 운명은 이 라틴어 수업인 것 같아서 다른 책들을 미루고 이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베스트셀러로 승승장구하는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아니, 웬 라틴어?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제 주위에 라틴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은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나 싶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책은 단순히 라틴어 수업을 하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라틴어의 체계를 말하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돌아보고 또 라틴어에서 파생된 유럽의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나 사회, 제도, 법, 종교들을 다 살펴봅니다. 어학 수업이 아니라 정말 수려한 인문학 수업에 가까운 내용이죠. 한동일 신부님의 강의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사로잡았던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인 최초 또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변호사가 된 그런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한동일 신부님은 유학 시절 경험한 이야기와 자기에 대한 성찰을 들려주시는데요. 심지어 글 속에 매번 겸손함이 녹아있는 책이에요. 끝없는 공부와 도전으로 힘들고 지칠 때 이 책을 읽는다면 저자의 부드러운 다독거림, 토닥거림에 마음이 따뜻하고 유연해질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 대한 기본 상식도 약간 늘어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이 책 라틴어 수업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책 날개의 저자 소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동일,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이래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이다. 광주 카톨릭대학교와 부산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0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 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2003년 교회법학 석사 학위를 최우등으로 수료했으며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었고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그의 라틴어 강의는 타 학교 학생과 교수들, 일반인들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등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받은 바 있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면 구사하기 힘들다는 라틴어는 물론 기타 유럽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은 5에서 6%에 불과하다. 사례를 보면 서문과 감사의 글 그리고 제자들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총 2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까지 강의하신 내용들을 쭉 1강부터 이 28째 강의까지 풀어내신 듯하고요. 이 모든 챕터가 라틴어로 부제가 달려 있는데 라틴어를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챕터의 제목들이 많아요. 내 안의 위대한 유치함이라던가 라틴어의 고상함 이런 강의도 있지만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라던가 로마인의 욕설 사실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욕설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던가 재미있는 제목들을 붙여두셨고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라던가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소제목들을 달고 강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부터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강의도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라틴어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하셨어요.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학생들이 왜 라틴어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 듣고 나서 수업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합니다.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언어적 도구로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문헌의 해독력을 높이고 유창하게 라틴어를 구사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라틴어의 단순한 암기를 지향합니다. 사실 언어 공부를 비롯해서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학문을 하는 틀이자 인간과 세상을 보는 틀을 세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도록 지식을 분류해 꽂을 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수업이 지향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라틴어 동사 활용표를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라틴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찾아 문법에 맞게 쓸 것인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수업 첫날에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씁니다.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문장에 쓰인 단어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를 봅니다. 이와 비슷한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단 프리마와 스콜라는 연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프리마는 프라임이고 스콜라는 스쿨이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 알바와 에스트는 무엇과 비슷할까요? 계속 상상해보지만 뭔가 알 듯 말 듯 여전히 희미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을 겁니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에도 미리 답을 알려주는 대신 이처럼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따로 라틴어 따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보라고요. 그래서 저 문장이 무슨 뜻이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책장을 마련하는 작업은 이 책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중간고사 과제부터 내줍니다. 데메아비타를 A4 한 장 분량으로 적어내는 것이 과제인데요. 데메아비타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 과제에 대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써야 할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쓴다는 게 그저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제의 목적은 그 질문 자체에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와 조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는 것이니까요. 어느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제 대답을 들은 학생들은 한숨을 쉬지만 그 친구들에게 소리쳐 놀리테 티메레라고 응원합니다. 이 말은 두려워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 다시 처음 그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프리마 알바 에스트. 이 문장은 직역하자면 첫 수업은 히다인데 그것은 곧 첫 수업은 휴강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은 로마 시대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첫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학교는 로마 후기까지 공립기관도 의무교육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의 교육은 중세 교육보다 더 단순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가르쳤어요. 학교의 첫날 수업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 선생님들을 따라 이 문장에 대해 해석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제 라틴어 교재와 중간고사 과제물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쳤으니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멀뚱히 저를 쳐다봐요.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났습니다. 첫날 수업은 이걸로 휴강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면 그제야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신나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며 한마디씩 합니다. 역시 명강이야. 사실 첫 수업의 긴장을 풀고 교재와 중간고사,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20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한 강의의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인데 엄청 일찍 마치는 셈이죠. 역시 강의는 짧아야 좋은가 봅니다. 서강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간혹 청강하러 오는 동료 교수님이나 일반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학부생들이었던 데 비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법학대학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 첫 수업에서 제가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라고 말하면 학부생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쁜 표정을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말합니다. 거봐, 역시 명강이야. 수업이 예상 밖으로 일찍 끝날 때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라는 선언 뒤에 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실 제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를 할 학생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소와 달리 잉여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 봄 기운에 흩날리는 아지랑이를 보는 겁니다. 봄날의 아지랑이는 강한 햇살을 받은 지면으로부터 투명한 불꽃처럼 아른아른 피어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지랑이는 라틴어로 네불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보잘것없는 사람, 허풍쟁이란 뜻의 네불로라는 명사와 안개 낀, 희미한을 뜻하는 형용사 네블로수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네불라에는 아지랑이라는 뜻 외에도 보잘것없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오리무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지랑이를 뜻하는 라틴어 네불라는 인도 유럽어에서 작은 구름을 뜻하는 네브에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가 네펠레로 차용하고 다시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네불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만 해도 그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지랑이라는 단어가 억겁의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러 운동장으로 나가십시오. 공부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아지랑이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대로 보잘것없는 것, 허풍과 같은 마음의 현상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정말 멋진 교수님이지 않으세요? 첫 시간을 휴강으로 주시는 그런 교수님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운동장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기 위해 휴강을 해주시는 교수님, 내 마음의 운동장에 피어나는 그 아련한 아지랑이를 볼 시간을 이렇게 건네주시는
멋진 교수님이십니다. 다음 강의 이어서 읽어볼게요. 라틴어의 고상함. 지난 시간 운동장에 나가 아지랑이를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서로 눈치만 볼 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무엇을 봤다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답하기 힘든 걸 물어본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허투루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구어의 부정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구어의 노, 농, 느, 나인 등의 부정부사는 고대 인도 유럽어의 부정을 뜻하는 개념, 밤에 흐르는 물의 모호함에서 나왔습니다. 상고시대에는 깜깜한 밤을 밝은 바다의 움직임이 끝나고 어두운 바닷물이 땅으로 흘러와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뭘 봤니? 라고 물으면 물, 나만 보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만 보았다는 대답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도 유럽어의 물을 상징하는 나라는 음소에서 아니다라는 부정부사 노, 농이 유래한 겁니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도 아니라는 부정은 인도 유럽어처럼 밤에 흐르는 물을 표시하는 물을 상징하는 표시로 나타냈고 이후 산스크리트어의 부정부사 나가 그리스어 네가 되고 라틴어로 느, 농이라는 부정부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유럽어의 모 언어로 알고 있는 라틴어는 세계 언어 분포상 인도 유럽어계에 속합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가 직접적으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에 영향을 주었고 영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라틴어가 아시아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도 유럽어계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놀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실제로 라틴어는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어, 켈트어, 고대 게르만어와 더불어 서구어를 형성하는 이탈리아어군의 영향을 받은 언어에 해당합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비단 언어 영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2001년 로마 유학 중에 법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의 다고스티노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에 대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을 인용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습니다. 피타고라스 이전 시대에는 칭송받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철학자, 다시 말해 지혜를 궁구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현자로 자처하는 것은 극히 불손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유럽 문화의 출발이 그리스, 로마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플라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의 사상은 스토아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사상 역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통해 전해진 인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인 플라톤이나 익히 들어봤을 스토아 철학이 결국은 인도 사상에 맞닿아 있다니요. 오늘날 현대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지배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의 한순간이라는 걸 새삼스레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틴어는 여러 상징성을 지닌 언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제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제국의 패망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 사회의 학술과 외교 전반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과 법률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은 카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이기도 하고요.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존댓말의 범주 안에서 사용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법률적 표현이고 더 들어가 보면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지 마라, 주의해라와 같은 명령형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인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지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가 참 거칠다고 느꼈어요. 연장자는 나이 어린 사람을 쉽게 하대합니다. 혹은 나이보다도 계급에 따라 말의 태도가 달라져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언어 사용이 당연히 여겨지는데 이런 언어 태도에 불쾌했던 적이 꽤 있습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수평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로마가 스페인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를 정복해 식민지로 삼았지만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로마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사회 전반에 기용했고 이들은 로마 제국의 경영, 경제, 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틀입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수평성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가 로마인들의 사고와 태도의 근간이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틴어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발라가 앞서 말했듯이 그는 책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이 모든 표현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참다운 지적 체계를 형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한글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른 나이에 외국어 교육도 받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생각 또한 이해할 수 없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밀어붙이느라 바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부터 내는 서로 저마다 다른 말을 하는 광경을 주위에서 자주 봅니다. 그것은 결국 외국어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국어로 안 되는 건 외국어로도 안 됩니다. 게다가 모든 언어 공부가 결국 시험으로 귀결됩니다. 언어를 알기는 아는데 그 언어를 제대로 쓸 줄은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항구를 떠나 먼 바다로 나가면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쩌면 그것은 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물거품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배와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아야 하는데 물거품을 보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는 정작 메시지를 읽지 않고 그 파장에 집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발라가 말한 라틴어의 고상함은 라틴어가 문학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언어를 제대로 잘 사용할 때에 타인과 올바른 소통이 가능한데 라틴어가 바로 그런 언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 국어를 하는가, 어려운 외국어를 할 줄 아는가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줄 알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유명 인사의 강변보다 몇 마디 단어로도 소통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고상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고상함을 발견하고 있나요?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 포스트 코이툼 옴네 아니말 트리스테 에스트. 로마 유학 중 노 교수님이 강의하던 법의학 수업 시간에 들었던 명문입니다.
수강하던 학생들은 대략 120명 정도였는데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영어를 섞어 말씀하시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모두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때 함께 웃지 못한 단 한 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이야기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와 이탈리아어가 반반 섞인 교수님의 강의를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가 듣고 있는 게 이탈리아어인지 라틴어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교수님이 저 문장을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다들 왜 웃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 친구가 이 문장을 말해 주었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적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다시 다른 친구에게 또박또박 써달라고 했죠. 그걸 사전을 찾아가며 찬찬히 분석하고 나서야 웃을 수 있었어요. 성격은 급한데 모든 게 더디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상상력만 늘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2001년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 로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첫 해에는 페루자에서 이탈리아어를 익히고 변변치 못한 이탈리아어 실력으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당당하게 수업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깨졌어요. 페루자에서 분야별로 언어 선생님을 세 분이나 모시고 공부했고 법학개론 책까지 미리 읽으며 선행학습을 조금씩 해왔건만 실전에 부딪히니 법률 용어조차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헉 아니면 헐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이라면 분명 이런 외마디 탄식을 내뱉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용어조차도 이해할 수 없으니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은 법학 전공자들도 어려워하는데 비법학 전공자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용어 하나하나가 모두 큰 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용어를 우리말도 아닌 이탈리아어와 라틴어로 받아들여야 했으니 미칠 노릇이었죠.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른 채 첫 해를 보냈습니다. 법학 용어가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법의학과 법심리학 수업은 또 다른 벽이었습니다. 이제는 의학과 심리학 용어가 저를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서는 공부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한편으론 이런 오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수업하는 교수님들은 모두 그 분야의 대가로 칭송받는 저명한 석학들이다.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하지만 언젠가는 저분들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리라. 끝내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뭐 어떤가. 저런 대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인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몇이나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후의 수업 시간은 그야말로 나 홀로 놀이터였습니다. 저는 라틴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이때의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이 어려운 라틴어 수업을 듣고 있으니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라는 말을 반드시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다소 부끄러운 듯 제 눈을 피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장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의 뜻을 살펴보죠. 이 명문은 그리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 클라우디우스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로마 시대 검투사의 외상치료 전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개인적, 사회적인 자아가 실현되지 않으면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실존과 마주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한 인간, 특히 윤리적 인간이 비윤리적 사회에서 고통받고 방황하는 모습에서 인간은 영적인 동물로서 이성적 인간이자 종교적 인간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학에서 이 명문을 해석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명문을 우리의 일상과 접목하면 인간이 원하고 목표하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을 취한 뒤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우울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대중의 갈채와 환호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문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의학 교수님은 이 문장을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 이 문장의 진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이 문장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 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부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릴까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저렇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해 본 경험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쯤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달리기 끝에서 느끼는 우울함이나 허망함과 같은 감정들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막상 이루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달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또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치열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사랑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럴 수 있는 뭔가를 만나고 그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찾아오는 이 우울함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도 또 다른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참 좋은 책이죠. 라틴어 수업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 약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라틴어 수업 읽어드렸고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읽고 싶은 책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